투자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이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밸류체인, GV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관계는 이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 과거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뭐 아직까지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만약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른 변화를 아마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갈등, 그걸 패권 경쟁, 무역 전쟁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 왔는데, 그거를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전쟁이니 군사적 외교적 문제,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전문 영역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에 좀 국한시켜서 볼 때는 핵심적인 용어가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이게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최근에 2000년 이후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역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밸류 체인에서 1단계는 무역을 안 하는 상태죠. 그냥 국내에서 원료 재료 다 만들어 가지고 최종 완성품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 이거 1단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 나라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이고, 2단계는 우리가 그냥 농산물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와인을 저기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에서는 우리 땅에서 난 쌀을 이탈리아로 만약에 수출한다,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무역하고 똑같죠. 수출이 돼서 그냥 그 나라에 생산한 거 수출하고, 다른 나라가 생산한 거 수입하고, 두 나라만 관련됩니다. 다른 3국이 개입을 안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냥 이 나라에서 생산한 걸 그냥 장소만 옮겨서 이 나라에서 곧바로 수요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걸 글로벌 밸류 체인 2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3단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생산한 철강을 미국에서 사람들이 수입해가 뜯어먹는 게 아니고, 철강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해서 이걸 갖고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든가 해서 수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는 수입품이 소비로 들어간다고 치면, 3단계는 수입품이 생산 과정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만 해외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가령 뭐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한국전력이 그런 광고하잖아요. 전기는 국산이지만 재료는 수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수입된 게 들어와서 국내에서 생산이 돼서 수요가 일어나는 것, 이걸 이제 3단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단계가 가장 복잡한 단계인데, 이거는 가령 애플 같은 거예요. 애플 아이폰. 한두 나라가 걸린 게 아니죠.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부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중국으로 들어가서 완성품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굉장히 복잡한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 밸류 체인의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4단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어느 나라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브 국가가 되겠죠.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허브 국가들이 존재할 겁니다. 2000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을, 그러니까 각국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 이런 그 4단계만 딱 모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빼고요. 그런 제품들 빼고 4단계 제품들을 뽑아가지고 각국별로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시킨 거죠. 여기서 4단계 제품들이 여기 생산된 게 어느 나라로 제일 많이 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허브가 됩니다. 가령 뭐 이 나라에서 만든 부품이 이 나라로 주로 가더라. 25% 이상이 이 나라로 가더라. 그럼 이 나라가 허브가 됩니다. 근데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라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가령 애플 아이폰이면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드는데 각국에서 만든 부품들이 다 이 나라로 수출돼서 이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나가더라.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이제 허브 나라가 돼요. 근데 과거에 2000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옆에 그림으로 띄워 놓을 건데요. 이걸 보면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저기 북미에서는 미국이죠.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고 아시아 대륙에서는 일본입니다. 일본.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그려보면 2016년 기준으로 그려보면 이 독일과 미국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아시아 쪽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이 4단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오지 않았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근데 전부 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삥 이렇게 위성처럼 둘러쌉니다. 한국도 여기에 예전에는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을 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좀 과소평가하고 중국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그냥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리서치 회사에서 여론조사하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그 나라가 좋다 싫다를 이런 걸 떠나서 뭐 선호한다 아니다 떠나서 어느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헤게모니 국가라고 생각하느냐, 전 세계에서 물어보니까 미국, 일본,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판단을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전체 한 52%, 53%가 미국이다,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많은데 어쨌든 과반수가 미국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헤게모니 국가가 미국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77% 나옵니다. 근데 한국, 미국, 일본 빼고 나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럽의 전부 다,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도 글로벌 경제 헤게모니 국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수가 중국이라고 대답을 해요. 중국이라고. 그만큼 세상이 바뀌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늘 역사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설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설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지금 중국은 이미 저가품을 그냥 품질 안 좋은 걸 대량 생산해서 싸게 파는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니에요. 글로벌 밸류 체인의 4단계에서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자,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죠. 2011년에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힐러리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1년에 어떤 외교 잡지에다가 글을 하나 기고하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외교의 축을 아시아로 돌리겠다 이런 뜻인데, 배경이 되는 그렇죠.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 오랫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하느라고 다른 거 신경을 못 썼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현대적이지 않은 무기를 갖고 전쟁을 오랫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그렇죠. 미국은 외무부가 없어요. 외무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왜 Foreign Affairs 관계해야 되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외무장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국무장관이라는 거는 그 디파트먼트 스테이트죠, 스테이츠. 그러니까 자기 안의 일을 원래 처리하는 건데 다른 나라 일도 그냥 그 일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나라다.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신경 써? 그냥 우리나 잘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무부, 외무부가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전 세계를 상대해야 되는 이런 위치였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보니까 아시아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위치가 너무 현저하게 약화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은 그 전에 이제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좀 아는데, 아시아에서 와서 보니까 이미 중국이 맹주로 올라와 있고, 아시아에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들. 근데 이미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는 중국이 허브 국가로 되고, 산업화가 안 돼 있던 나라들이 중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들어오고 중국이 허브 국가가 됐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하느라고 아시아에 신경을 안 썼는데 다시 아시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게 피보트 투 아시아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했던 게 뭐냐면 TPP라고 하는 거죠. TPP가 뭐냐면 그게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을 빼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미국이 포함돼서 일본 포함하고 뭐 아시아 많은 나라를 포함해서 FTA를 동시에 체결하자라는 겁니다. 다자주의적인 원칙이죠. 중국을 배제하고 이 나라들끼리 FTA를 체결하면 이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허브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미국이 관세도 안 매기고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사주면 미국이 내수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아시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이 끊어지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이 다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주위에 거느리는 허브 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일본은 너무 약해졌으니까. 예전에는 일본이 그 아시아의 밸류 체인에서 허브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끊어지고 중국이 그 허브 역할을 하니까 TPP를 통해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 다시 포섭해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TPP를 통해서 하자. 이게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경제 정책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부터 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2014년, 15년부터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양국 간의 경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TPP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TPP 비준을 안 했죠. 일본은 했고, 그래서 지금은 TPP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깼습니다. 안 한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 2016년 저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TPP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그 여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죠. 거기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추대되는 그 강당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히스패닉계들이 팻말을 들고 나왔어요. 그 팻말의 내용이 뭐냐면 TPP 반대. 왜 우리가 TPP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중국산 저가 물건 사주는 거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만드는 물건도 세금 없이 또 사줘야 된다고 우리 일자리 날라간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한테 민주당원들이 요구를 한 게 그거 하지 말자. TPP 하지 말자. 그거 오바마 때부터 이어지는 핵심적인 중국 견제 정책인데 그거 하지 말자. 그게 큰 이슈가 됐죠. 그걸 본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나는 TPP 안 한다. 나는 미국의 노동자가 우선이다. 미국의 일자리가 우선이고 나는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 중국 관세 때리면 되지. 관세 때려서 못하게 하면 되잖아. 왜 우리가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물건을 또 사주는 그런 FTA를 체결해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못 살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중국을 직접 공격하겠다. 관세 45% 때리겠다. 민주당원들도 이렇게 돌아선 것이죠. 그게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봐요. 물론 뭐 또 다른 한두 가지 이슈가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경제적인 문제는 정말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TPP 파기시켜버리죠. 지금 TPP는 남아있어요. 일본하고 이 나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뭐 CPTPP 이래가지고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TPP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막 거기다가 막 이 나라 배제하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조금 더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이긴 합니다만 TPP는 뭐 CPTPP로 해서 남아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가. 근데 트럼프가 했던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죠.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허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 위성처럼 싸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가 노렸던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렸던 것은 이 밸류 체인을 깨는 다른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방식은 외교적으로 좀 다자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FTA 합시다. 미국 혼자서 1대1로 상대하는 게 아니고 다 들어와서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것이죠. 근데 공화당 스타일은 그런 걸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프타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그렇죠. 그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USMCA라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멕시코, 캐나다 협정입니다. 어리먼트인데 이게 이름이 좀 그렇죠. 왜 미국은 두 글자나 들어가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한 글자밖에 안 들어가냐. 이거는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캐나다 가면 또 이름이 다릅니다. 멕시코 가면 또 이름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자협정이라고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화당의 전통은 이런 다자주의, 자 우리가 다 돌아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1대1로 상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틀 안에 들어와라. 미국은 자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 가면서 내가 왜 n분의 1표를 갖고 이 틀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나 같이 1대1로 하자. 상호주의 원칙이죠. 상호주의 원칙.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 깨고 나왔습니다. 깨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n분의 1로 들어가서 분담금은 n분의 1이 아니에요. 분담금 훨씬 더 많이 내고 내가 왜 n분의 1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뭐 WTO, WHO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화당 쪽의 전통은 우리가 n분의 1 권한 행사하는 건 안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프타라는 것도 1, 미국, 멕시코, 캐나다 그런 관계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상호주의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에서도 그런 것이죠. EPN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코노믹하게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네트워크라고 해서 EP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적 번영 네트워크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틀 안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를 끊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그 물건 사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TPP처럼 우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뭐 해봅시다가 아니고 나의 네트워크에 너 들어와라, 이런 거죠.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오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방식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클린 네트워크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뭐 특히나 5G나 이런 이 새로운 기술의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철학의 차이예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철학의 차이. 민주당은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편이고, 공화당은 아니 우리가 가진 게 많고 정 안 되면 우리 고립하면 되지 뭐. 정 안 되면 우리 고립해, 우리 혼자서도 산다. 굳이 너희들 우리하고 안 해도 우리는 살아. 네가 문제지 뭐. 근데 네가 그쪽의 관계를 끊고 이쪽에 오겠다면 내가 잘해줄게. 이게 이제 공화당 방식이고, 폐쇄주의적이고 좀 고립주의적이긴 해요. 민주당하고 다르긴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는, 뭐 이게 바이든도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일 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뭐 힐러리 클린턴이 이야기했던 피보트 아시아가 어떤 의미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 쪽에서 경제정책을 짜려고 하는 쪽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역시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중국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경제적인 헤게모니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가 패권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를 더 좋아하냐라는 관점이 아니고 어느 나라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냐는 관점에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GDP가 가령 1년에 1조 달러가 늘어났다고 치죠. 그럼 거기서 미국이 늘린 거는 한 1,500억 달러 이렇게 되고, 중국이 늘린 거는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세계 성장의 기여도가 중국이 더 커요. 미국보다 더 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해 봤는데,
핵심적으로 잡은 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같이 엮여 있고 어느 나라가 이렇게 위성을 가지면서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는 4단계 글로벌 밸류 체인. 애플의 아이폰처럼 여러 나라에서 생산돼서 여러 나라가 소비가 참여하는 그런 기술이 집중된 그런 영역에서 어느 나라가 허브 역할을 하느냐라는 건데,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이걸 이제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그걸 이제 더 공고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 경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재선까지 된다고 한다면 뭐 확률적으로 높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다자주의가 아니고 지금처럼 상호주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일방주의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자기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이거 있다. 이거 클린한 네트워크야. 이거 경제적인 번영이 약속되는 네트워크야.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오려 그러면 네가 이거 버리고 이거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도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확률적으로 좀 높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게 아니고, 자 모여봐. 자 모여봐. 우리끼리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럼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차피 똑같이 지금 중국이 만들어 놓은 글로벌 밸류 체인을 깨고 들으려고 하는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거든 저거든 조금 방식은 다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식으로 이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당근을 줄 수도 있고 채찍을 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해 나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